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바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아마 두 분은 오늘 토론 또 뜨거울 것 같기도 해서요.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오늘로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분 예상 못하셨죠?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네, 이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못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도 예상을 아마 못했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다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예. 뭐 현재 국정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 대표로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는가 했는데 무기한 단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단식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걸까?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분석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종훈 평.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이게 지금 저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하고 저하고 모두 한 목소리로 예상을 못했다. 이게 초점일 것 같아요. 예상을 못한 것이 가장 지금 중심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 비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통 단식은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 골키퍼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상대 진영에 골을 넣기 위해서 수비수에 공인 가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윙어한테 가고 윙어가 다시 공격수한테 가고 공격수가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단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원하는 어떤 그런 그 사안이 하나 있어요. 요구사항이. 그런데 처음에는 국회에서 이제 그것을 관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장애 집회를 갑니다. 네. 국민한테 직접 얘기하겠다. 근데 국민 그 장애 집회도 그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택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그래. 그러면 전 의원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애 투쟁을 할 수가 없다. 의원들은 다 의원 활동에 몰두해라. 내가 스스로 나가서 단식 투쟁을 해서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이게 하나의 어떤 드라마의 이 플롯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당원들도 좀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구 사안들을 하나씩 보죠. 후쿠시마. 지금 후쿠시마가 방류되기 전부터 무슨 어떤 뭐 단식 결기가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그 방류된 이후에 그다음 방류된 이후에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장애 집회가 있었지만 장애 집회에서 어떻게 됐죠?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조차도 사실 참석률이 떨어졌습니다. 예. 부산 자가치 시장에서 했던 그 장애 집회에서는 현역 의원이 8명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 최근에 뭐 서울 광화문에서 했지만 네. 제가 보기에 광우병이나 사드 기억하시잖아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그럼 장애 집회 열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이슈 자체가 과연 진짜 대표가 갑자기 나서서 결기 있게 어떤 것을 요구해서 관철이 되느냐. 예.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이 오염 처리수 문제는 정부가 지금 어떤 입장을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어떤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당연히 당내 문제.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당내 지금 이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를테면 그날 벌어졌던 게 바로 김남국 의원의 제명 부결 사태입니다. 그 진짜 심각한 문제였어요. 네. 다음 다음날 언론이 그러니까 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 사설해서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취할 정도로 큰 문제였는데 이 이슈가 그냥 덮어져 버렸어요. 네. 사실 비명계에서 이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로 생각을 하고 당일날 토론회도 열었거든요. 비명계만 따로.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잠재우고 개딸 등 지지자들의 어떤 열기를 드높여서 네. 자신이 이슈를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빌드업이 안 돼 있는 뜬금없는 단식이었다. 뭐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당내 결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좀 악재라고 하는 걸 좀 덮기 위한 또 사법 리스크 또 방탄용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배롱찬 소장님?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식은 갑작스러운 이제 단식 결정은 예상하기 힘들었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뭡니까? 계속 검찰 소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계속 연말로 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사법수사 때문에 지지율도 상당히 요동칠 수도 있고 네. 또 당에서 또 비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총선을 앞두고 필요할 것이다. 그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딱히 그러면은 그런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뭐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하나 하는 것만으로 또는 이제 그냥 체포 동의안이 오면 가결시키고 또 나가서 구속영장 실체 심사를 받겠다는 것만으로 해소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앞으로의 이 닥쳐올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효과적일까라고 판단한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이라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기회 있으면은 말씀드릴 수도 있을 텐데 지지율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 네. 또 그리고 단식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다들 결집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일단은 당 내부가 이런 것 자체가 효과고 다른 수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차 내에서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하고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또 1+1은 100이다라는 물론 누구는 이런 그런 세력하고는 우리가 누구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은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니냐. 네. 네. 그런 이야기도 근데 하는데 정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급은 많은 국민들이 또 놀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인즉슨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다른 선택이 없겠구나 하는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꺼내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방금 전에 지지율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변찬 소장께서 눈이 약간 좀 침침하시니까 제가 지지율을 그냥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 네. 같은 방송 시사야. 자,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이 34%, 민주당은 27%, 정의당은 5%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주하고 동일했고 민주당은 5%포인트 감소를 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지율을 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충청권은 물론이고 텃밭인 호남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광주 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절반을 넘긴 51%였는데 이번 주에는 43%로 내려갔고요. 서울의 경우에 지난주 37%에서 26%로 11%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 상황인 것만은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결과가 상당히 주목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 기능 자체 또는 역할 대응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 이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포인트 네네. 하락했는데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지율이 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이제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결과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보시면 호남의 지지율이 내려갔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내려갔거든요. 예. 서울도 서울에서 내려간 건 대부분 호남 연고가 있는 호남 출향 서울 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고 또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홍범도 흉상이 근데 민주당은 뭐 특별하게 뭐 대안을 내놓는 게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이 뒤따르는 지지율의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잠깐 말씀하셨으니까요. 33%. 네. 그러니까 전주보다 1%포인트가 그러니까요. 내려갔습니다. 예. 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기죠. 국정 수행 평가율이고 예. 긍정이 예.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고요. 저는 좀 비슷한 어떤 그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은 완전 바닥이다. 저는 더 바닥으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집약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올라갈 수 있는 호재는 많은데 그게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만약 그게 그 요인만 제거하면 올라갈 수 그러니까 아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이클이다. 그러면 딱 다 드러난 거죠. 어떤 것? 즉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지금 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다 틀어막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외적 환경들이 다 지금 자신들한테 좋은데 내적인 부분, 내적인 어떤 개혁이나 혁신이 되지 아니한 부분, 특히나 선거를 앞두면 다 당들이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도리어 지금 혁신위가 내놓은 안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이 당이 진짜 반성한 거야? 뭐 성찰을 하는 거야? 뭔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기대를 갖게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리스크라든지 또는 그런 모든 그 부작용들만 스스로 나서서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당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거꾸로 국민의힘은 여기서 자신이 싸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 힘으로써 자신의 정책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서 이 자신이 올라간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니까 네. 현재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을 갖고 희희낙낙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왜? 민주당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니 근데 그 말씀은 맞는 말이긴 한데요. 예. 바닥인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바닥이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만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저기 제1야당 170석인데 20% 이내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지율이라는 것도 이 수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압승을 하거든요. 네. 압승을 하는데 광우병 사태가 터지자 바로 뭐 10%대 지지율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상상조차 못했던 수치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걸 덧붙여야 되는 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지지율이 올라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치를 가만히 보면 호남 지지율 그러니까 호남에 대해서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때문이야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이유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떼치도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떼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럼 뭐 했냐. 그동안에 뭐 혁신을 하든지 쇄신을 하든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만 그렇게 의존할 게 아니라 뭔가 당 차원에서의 개혁과 쇄신이냐. 그 이야기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언제든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회초리를 든 그렇죠. 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글쎄요. 총선 때마다 사실 이 당은 분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대선 때는 뭉치지만 총선 때는 분열을 하거든요. 그 분열이 언제나 호남에서 사실 이루어집니다. 다른 지역은 자신들이 지금 사실 공략을 해야 되지만 수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당이 아니라 사실 대표라든지 혹은 차기 대통령감이거든요. 지금 호남이 늘 이 민주당에 투자를 하는 건 민주당이 이뻐서 이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누구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이 어떤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 호남이 네네. 그런 언제나 그런 플러스 알파의 어떤 가치를 갖고 사람을 보는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언제나 호남 출신의 대선 후보를 선택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왜 이게 그렇게 되면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늘 영남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 확장성이고 그 확장성이 바로 인물에 대한 어떤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우리가 지지를 보냈을 때 당의 지지를 보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총선이나 혹은 그 지선이나 그 차기 대선까지 또다시 계속 패배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두려움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종근 평론가 말씀이 틀리지 않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누굴 대체할 사람이 지금 있냐는 거죠.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네. 그러니까 대체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 더 큰 혼돈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총선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 비율이 상당히 단단하게 결집되어 있는 것이 그런 이유죠. 네.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1야당 대표가 지금 단식에 들어갔어요. 무기한 단식입니다. 근데 사람은 곡기를 끊고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가 이렇게 뭔가를 내걸고 단식을 했다고 하면 이른바 출구 전략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3가지 요구 조건을 걸었어요.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 입장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세 번째가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이렇게 요약하자면 3가지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너무 긴 시간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받을 가능성이 두 분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예. 불가능하죠. 네. 없다고 보신다고 하면 그럼 출구 전략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민주당은 무엇을 얻어갈 것이냐. 민주당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단식의 효과나 의미들을 살려가면서 지금 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정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들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그라미 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예. 호남을 우리가 강조했던 이유는 민주당에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지 기반은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거든요. 예. 근데 뭐 코인 뭐 돈봉투로 인해서 수도권에 또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리기도 했고 방금 예. 전에 우리가 지지율 분석해드렸듯이 지금은 호남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기한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무기한이라는 시점을 저는 총선까지로 읽습니다. 총선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총선까지 단식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예. 이 투쟁 태도로 총선까지 가겠다라고 가겠다. 저는 언제 단식이 끝날지는 그렇죠. 모르지만 해석이 되거든요. 이 결기를 그냥 총선까지 예. 끌고 가겠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소통 지점을 저는 탐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명예교수의 장례식에 섰을 때도 찾아가고 네. 그 외에도 박강원 원내대표는 그래도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뭐 우리가 들어본 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 좀 한번 시도해 볼 지점도 있지 않았을까 기대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이제 일관된 발언은 더 이상 소통은 없다. 예.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민주당이 지금 하나의 축이 더 있긴 해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단식이라고 하는 강대강 대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방금 전에 김성환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데이터 전문가로서 정리를 해보면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뭐 수도권에서 한 20%포인트를 앞서간다면 대통령도 또 여당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항상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 민생 법안 같은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또는 수도권 특화 전략을 세워서 더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한 축에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강대강도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은 이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 결국 이 전쟁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필요한데 저는 일단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종근 평론가님. 자,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단식은 뚜렷했어요. 한 가지 어떤 목적이 뚜렷해요. 황교안 이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도 지소미아 그거 협정 체결을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보거나 한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것 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 딱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그럼 네. 그걸 요구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런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상 무엇 하나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단식을 처리한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없어요. 결기가 없고 진정성이 없고 goal, GOAL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그럼 왜 하냐? 세 가지- 다른 것 때문이다. 세 가지 요구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다. 그 다른 게 뭐냐 아까 하면 말씀하셨던 거 바로 아닌가요? 10일. 네. 10일 후에 자신의 모습이에요. 11일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2014년도에 11일 만에 쓰러집니다. 쓰러졌을 때 그 실려가는 모습에서 뭘 얻어냈죠?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이 감히 중앙정부의 대통령과 맞짱을 떠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이 대통령 후보로서 5%가 넘는 지지율이 갑자기 오릅니다. 주목을 받고 이슈를 끌고 가요. 저는 지금은 저 야당 대표가 왜 저래? 뜬금없어요. 이렇게 되지만 10일 후에 만약에 쓰러진 모습으로 입원하는 광경이 펼쳐진다. 그랬을 때는 분위기가 또 야당 특히나 비명계에서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완전히 결집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슈를 반전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계산이라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사이에 기상특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25분 제주도 산간 지역에 호우경보 가 발효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 침수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비가 국지성으로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안전사고에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화제를 조금 전환하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통은 제1야당 대표가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안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야 대표도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국회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요구 조건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협상을 하거나 만나서 야당의 주장이 뭔지를 들어보는 이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 어떤 정치도 단식을 하는데 모습이었고. 그러면 네. 이렇게 되죠. 단식을 하는 목적이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아니 단식을 했을 설득을 때 하는 거죠. 단식을 단식 했을 때 그만두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정무수석을 보내죠. 네. 정무수석이 가서 아이고 건강 챙기시지 왜 이렇게 계속 이러십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수척하시고 또 당뇨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을 건네면서 사실상 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시작이 되죠. 예. 그거를 만약에 목적으로 했다면 저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이 세 개 아까 소장님께서 막 끼어드셔갖고 세 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화를 요구하고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트려고 한다면 보다 더 심플해야 됩니다. 간단하고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들어줬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거 들어줬으니까 단식 철회한다 이런 사실 뭐랄까요 이 딱 부러지는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잖아요. 예.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앞으로 물론 이재명 대표가 한 닷새 후에 갑자기 막 심장박동이 빨리 뛰고 그다음에 계속 응급실에서 와서 진단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그러면서 국민 여론이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된다 이랬을 때는 또 그때 가서 가변적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결기가 있느냐라는 부분 어저께만 하더라도 출퇴근하는 단식이 어디 있느냐부터 그리고 출퇴근은 아니잖아요.
출퇴근 단식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니 국회에 계속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라든지 황교안이라든지 네, 이 사람들이 쓰러지는 어떤 과정이 네, 어떤 과정이냐면 네. 한 번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당무회의 갔다 오고 또 어떤 회의 갔다 오고 계속 이석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네네, 거예요. 네네. 뭐 출퇴근이 완전히 뭐 일하는 단식을 한다고 그랬죠. 집에 가는 예, 어떤 일은 예.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어떤 YS가 23일을 하고 그다음에 DJ가 10일을 한 걸로 13일을 하고 뭐 이런 한 10일여의 어떤 단식을 계속하는 그런 식의 결기와는 다른 성격이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가면서 여론을 보면서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기 위한 그런 간헐적 단식 투쟁이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표현은 적절치 않으신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뭐 먹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처럼 느껴져가지고. 투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간헐적 단식 투쟁이냐. 투쟁의 방점이다. 투쟁을 하는 사람이 당무회의도 갔다 오고 또 자기 볼일 보러 갔다 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본적인 단식은 단식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아무 일 안 할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 일 안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당무 보면서 단식 계속 하겠다 이제 이 의미인데 근데 중간중간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들어가면 단식의 순수성을 훼손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날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조건, 이종건 평론가가 이제 뭐 3개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는데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요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 우리가 대통령을 보면은 박정희 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도 아무리 대결을 해도 서로 만나고 또 재투 국면에 있으면은 뭐 원내대표가 가서 또 풀기도 하고 정무수에 가서 풀기도 하는데 지금 일체 현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대통령의 스타일이 윤석열 대통령은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날 생각이 전혀 없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쪽 다 틈을 보이면은 그건 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김성환 앵커가 이야기했던 대로 좀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가서 강제로 우리가 왜 이전에는 입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 정치사회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뭐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안 할 겁니다. 요구 안 들어줄 겁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니까 정치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좀 풀어가는 게 정치력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만나셔야 되는 분은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단식의 이유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계속 지금 공산 전체주의 세력 언급하거든요. 이념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서도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무위원들한테는 당당하게 싸워라. 그래서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에서 옮긴다. 이런 결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국립 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종근 평론가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갑자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지만 그러니까 8.15 경축사 그 전후를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발언들이 이런 거칠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념지향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님께서는 거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거칠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거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싸워라. 이런 의미니까. 공산 전체주의라는 표현이 거칠다라고 여겨지시는 건지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갖게 된 그 부분이 언제부터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검찰총장의 취임사와 그다음에 퇴임사
민주당을 보면 예. 뭐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표현되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이념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이념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지향적인 그런 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취임사나 혹은 중간중간에 검사들한테 하는 연설을 보면 또는 신년사를 보면 왜 이렇게 보수야? 라는 그런 그 그러니까 비판적 시각을 가질 정도로 기본적으로 뭐 시장주의자고 그다음에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늘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네네. 지금 이렇게 그 반일 감정 운운했던 부분들은 반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것은 친중 아니면 반일 친중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동맹 그러니까 일본과의 동맹이라든지 또는 미국과의 어떤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있어서의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많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수의 간첩단이 적발이 됐어요. 보통 간첩단 사건이 적발이 됐을 때 진보 민변이라든지 또는 진보 진영에서 제일 먼저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게 이겁니다. 증거가 있느냐. 이거는 삭깔론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소리가 없어요. 왜? 너무나 증거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어떤 지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뚜렷해서 기존의 민변에서 간첩단 사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지령문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첩단 사건을 가짜로 발표해. 이런 어떤 주장이 많았지만 이번엔 그런 주장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창원 간첩단이라든지 청주 간첩단 뚜렷한 간첩단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홍범도 정율성 논쟁은 정말 몰랐던 부분들 우리가 근대사에 있어서 북한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또는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물론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는 자세히 몰랐는데 네네. 와 정일성 같은 사람은 정말 6.25 때 서울까지 내려와서 또 49년도에는 김일성한테 표창까지 받는 그런 행적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네네. 홍범도 장군의 자유참변 얘기는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제가 예. 지금 좀 얘기를 끊었으면 좋겠다고 예. 생각했던 게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얘기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분 네네. 정도밖에 안 남아서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더 시간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하고 검찰총장 시절에 네. 취임사에 자유민주주의하고 독재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상당히 그때도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한 거하고 네. 공산주의 전체적 세력을 얘기한 건 좀 다르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아니. 헌법상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라는 것도 있고 예, 예. 그러니. 전 그 근데 논쟁을 그거하고- 만약 2분 동안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자유민주주의 독재랑 얘기했던 저는 거하고 아무런 말을 못했는데. 네, 그 공산주의 네. 전체 세력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인 것 같아서 네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이제 지금 상황을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거죠. 반대 세력의 간첩화. 네. 또 국정 운영의 또리 장군화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을 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뭐지 이렇게 다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네. 잘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일관된 반공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반문이 합해져 있는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지금은 강심장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강화, 강. 그다음에 심화, 그다음에 장은 이제 장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제 35% 내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결집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이른바 반공, 반국가 세력, 이권 카르텔 이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마치 이제 적폐 청산처럼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 딱 하나입니다. 소련 공산당. 예. 공산당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해 이제 봉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제가 여쭤보고 네네네.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첩단 사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친북 성향을 갖고 있는 아주 일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포괄적으로 야당을 겨냥하고 있는 듯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타겟팅을.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는 24시간 야권 언론들이 계속 정권에 대해서 뭐 험담하고 욕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하지는 않지만 야당이나 야권 뭐 예를 들면 공영방송 이런 곳을 특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 일부 세력이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야당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북한의 지령문을 한번 보시죠. 그 청주 간첩단 사건이나 혹은 창원 간첩단 사건에서의 지령문이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령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민노총이라든지 혹은 그 진보단체와 그 다음에 야당을 포섭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 실제로 야당에 어떻게 침투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시기별로 구호를 어떻게 외쳐야 된다는 것까지 구체성을 띱니다. 그 구호들이 바로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반일 감정 선동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구호와 아주 일치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특정 야당을 지목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아까 극히 일부라고 표현하셨는데 극히 일부였으면 합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극히 일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뉴스사회전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이례적으로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북상